스루프 타임즈 2023년 2월 27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바쁘신 분들께서는 필요하면 건너뛰기도 가능하시겠죠. 다만 끝까지 봐주시면 제게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중국이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치명적인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CBS 인터뷰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더 힐에서 그거를 인용을 해가지고 줄리아 샤페로라는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우크라이나에 중국이 러시아에 그 치명적인 장비를 제공하는 것을 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은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국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평화와 대화 편이라고 단호히 주장하면서 미국에 반격했다. 왕언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전장에 무기를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퇴역한 사성 장군 제킨도 마찬가지로 지난 일요일 브링큰 그 국무장관이죠. 경고가 억제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보면은 정보 및 심리전적 발언일 것도 같은데, 미국 측에서 치명적인 장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저로서는 그 전쟁 경험이 없어가지고 감이 좀 안 옵니다. 거기다가 그 CIA 책임자, 그 CIA 국장이 중국은 대만을 침략할 능력에 대해 다소 의심을 품고 있다라고 병행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P 호프옌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벌인 경험을 고려할 때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군부에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월리엄 번스 CIA 국장은 또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 kop표지 제목으로는 2027년까지 준비하라. 중국의 시 부주석은 군에게 말한다. 미국은 의구심을. 월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장은 대만 침공 계획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겪은 투쟁은 시 주석을 주저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미국이 섬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다만 변주될 뿐이다라고 마크 트웨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원인은 그 미국하고 일본의 그 태평양 전쟁의 원인의 출발은 미국이 일본의 석유 수출을 끊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은 그 이 산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동남아,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 유전지대를 그 침략하게 된 것이었죠. 그것이 이제 확대되는데, 하와이를 그 침공한 것은 결정적인 그 미국이 태평양 전쟁에 발을 들여놓게 된 원인을 일본 스스로 제공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미국의 그 유도에 걸려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발언들은 시진핑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다고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 시진핑 엉아는 그런 거에 안 말려 들어갈 사람 같이 보여요. 일본 그 제국주의 그 대본영 애들하고는 좀 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꾸 내 인내심을 건드리더라도 나는 뭐 그거대로 안 해. 난 대만 침공 안 할 거야. 그걸 기하로 해가지고 어,
피해 볼 것 같은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 푸틴은 걸려들은 것 같아요. 그 부시 대통령 때부터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계속 그런 거죠. 그 우크라이나를 말하자면 그 이 침략, 침공, 그 욕심이 있다는 식으로 계속 그 이 정보전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일본한테는 그 석유를 그 수출 금지를 했습니다만 기술 전쟁이라는 제목하에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 손잡고 중국으로의 칩기기 수출을 금지하면 칩기기죠. 한국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와 일본이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칩 관련 수출을 제한하는 데 동의하면 한국의 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국의 대체 생산 및 유통 중심지로 투자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그 전문가가 누군가 했더니 김대중 서울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 통제는 좁혀지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를 다시 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또한 통제 덕분에 더 많은 외국인 투자와 성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네요. ASML 그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인 CEO인데 우리나라 그에 와서 2020년 11월에 기자 간담회에서 이게 찍힌 그 사진이네요.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에도 달려갔고 좀 한국에 우선 장비 지원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연결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면은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결과를 협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로이터 그 보도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금요일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결과를 협상할 것이라는 생각은 중국 정부의 분쟁 평화 계획 발표 이후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근데 표현들이 그 서양식 표현들이 직역을 하면은 좀 말들을 좀 돌려서 얘기하는 편이죠. 중국이 계획이 지켜진다면 러시아 이외에 다른 나라에 이익이 될 만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우리가 합의할 일도 없고 또 중국이 평화 중재자라는 그런 이런 그 지위도 줄 수도 없다. 한마디로 말 같지 않는 얘기를 한 거다. 이런 얘기죠. 바이든 왜 부통령이라고 얘기했네. 또 블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재로서 전투기가 필요치 않다고 거듭 밝혔다. 전투기까지 이제 나가면은 이제 그 전투기로는 러시아 지역까지 말하자면 날아가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미국도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이든 ABC 뮤 방송을 통해서는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를 보낸다면 대응하겠다 이렇게 또 이제 답변을 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일본만이 시대착오적 국제회합에서 소중한 것, 뭐 일본식의 그 표현인 모양인데 뒷번 방송 얘긴데요. 어, 우리나라는 유엔 긴급회의 같은데 뭐 참석할 수 있을 자격이 물론 있겠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우리가 이 자격이 안 돼서 못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일본 그 외무성 장관이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 업저버 자격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향후 일본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정식 멤버로 항상 이 욕망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이 하야시 외무상이 국제회의에서는 통역을 안 놓고 영어로 토론할 수 있는 것이 소중하다. 이게 말하자면은 그 글을 방송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 실력 있는 하야시 외상, 그림자의 주역은 중국.
이번 그 유엔 그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제는 우크라이나지만 사실은 그림자 주역은 중국입니다. 모두 우크라이나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은 러시아를 지지하는 거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다음에 있는 문제는 대만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또 북한 문제도 연이어서 나올 수 있다. 거기서 할 말을 하는 것은 일본에게는 커다란 에셋,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위상이 뭐 높아졌다. 이런 거를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 외상이 영어를 잘한다는 것도 또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외무장관 당연히 외무장관 정도 하려면 영어가 능숙할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회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대신의 해외 출장 시간이 제한되어 버리는 일본이다. 질문에 맞춰서 귀국하더라도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 못 없것도 이렇게 AI가 번역했는데 재밌게 번역하네요. 그래서 국익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각국과 비교해서 낭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왔다 갔다 하는데 장관이 해외에 가서 일본의 입장을 설명, 주장해야 할 때 해외 출장할 때마다 각원의 양해를 취하는 구조는 바꿀 수 없을까요? 라고 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외무장관의 그 차관도 일본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본 양원에서는 이 차관이 나와서 답변하면은 괘씸죄에 걸리는 모양입니다.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외무장관을 또 공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심히 국회의원들이 일본에도 여기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외교부와 그 일본 외교부하고 그 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별로 의미가 없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이런 식으로 또 니폰 방송이 얘기를 했는데 낮에 안보를 4년 만에 개최했는데 양측이 우려를 전달하는 정도 그리고 연계성을 높이 미를 견제할 목적도 중국 쪽 입장에서는 그런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 미소 냉전 시대와 같은 상황이 되고 있는 미중 일중 관계 만일 사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정기적인 모임은 필요하다. 싫어하는 인간처럼 만나야 하지 않는 대화를 그만두면 안 된다. 에, 중국이 싫어하는 인간이라 하더라도 일본 입장에서는 대화를 하겠다라는 의미겠죠. 중국 외교부가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어 판단할 권한을 가진 것은 사실은 인민해방군이다. 그러니까 외무부끼리 회의를 하는데 일본 아니 중국 그 인민해방군 그 간부가 와 있어요. 외교부와도 정기적으로 이야기가 있으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 아니냐. 정보로서의 글은 올라간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공산당 정치국원이 일본에서 장관급의 외무대신이라는 입장이고 외무장관은 중앙위원회에 불과하다. 현재 그 주일 아니 줌이 이 중국 대사를 했던 사람이 외무장관이 됐는데 그 사람은 중앙위원 정도 그 수준의 그 하다. 근데 여기에 그 참석한 것도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는 아니고 그 뭐 좀 낮은 지위에 있는 친구라고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뭐 중국 측 그 사람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중국인 같지 않고 깡 말랐네요. 말랐는데 이게 발언하는 장면을 어, 그 중국의 마고의 히가시 외교부 부부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외교부 부부장, 부장급이 와가지고 그것도 부부장, 부장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자위대 증강에 반대, 오키나와에서 집회, 섬을 전장으로 만든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런 프랭카드를 들고 깃발을 들고서 그 시위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이렇게 이 시위하는 쪽을 유도를 해가지고 일본의 그 시위는 대부분 평화적인 시위, 그 교통의 방해를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수준이 좀 높은 걸 하는데 안전보장 관련 산문서 개정에 의해서 오키나와 현 입장에서는 자유대 증강에 반대한다. 또 나하 시내에서 이번에 긴급 집회를 열고 섬을 전장으로 만들지 마라라고 호소했다는 거예요. 대만 전쟁을 염두에 둔 정부가 자유대에 배치한 낙도에서도 참가자가 몰려들었다. 이게 낙도에서도 이제 이 오키나와 나하 시내까지 이제 왔다 그런 얘기인데 대만에서 약 110km의 낙도에서 지대공 미사일 부대의 배치 계획이 있는 요나구니 섬. 요나구니 섬은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요. 이노마타 사토시라는 45살 주민이 공포에 자극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평화를 창조할 수 있는 뭐 이렇게 평화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고 또 3월에 육군 자위대의 주둔지가 신설되는 이시가키 섬이란 게 또 자위대 주둔지가 또 만들어진다네요. 핫테루마 다타시 54세 씨도 미사일보다 전쟁 회피의 외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방송에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평화를 앞세워서 분명히 친중 세력 제5열들이 선동을 주조했을 가능성,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집회에 우리나라도 그럴지도 모르고요. 요즘에 이 제5열 간첩단들을 지금 수사들을 하고 있죠. 일본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뭐 오키나와 섬 무인도를 중국 여자가 50% 이상 땅을 사들였다 하는 것도 있는데 법상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은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이제 최근에 일본 뉴스에서 나왔었죠. 자관 오키나와에는 중국계 출신 일본인들이 꽤 정계에 나가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모르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국가 전망을 거는 이유라고 해가지고 현대 비즈니스라는 데서 이더 트루 히스토리라는 책을 연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 뉴스에서 발췌한 것은 지정학 플러스 냉전의 관점에서 터키가 나토에 가입한 뒤 터키와 서구의 본질은 물과 원래 기름이었는데 터키는 중앙아시아에서 사는 민족과 같은 유라시아계 민족인데 유럽의 백인과 문화 면에서도 크게 다르다. 근데 이제 최근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와 러시아의 접근을 또 시도를 했고 최근 터키는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양인을 넣지 않는 형태로서 서아시아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루크주의를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스탄 들어가는 이름 들어가는 나라들하고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게 거의 종교 이슬람을 내세우기 때문에 좀 문제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이란의 테헤란에서 터키 이스탄불에 통하는 철도도 개통을 했다. 이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터키 이스탄불까지 철도를 개통했다. 어, 그러니 뭐 지진난대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역으로 가는 걸까요? 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 자관 지진이 자연재해니까 철도도 뭔가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매우 궁금하네요. 터키와 러시아의 접근 이런 게 있는데 원래 신장 위구르인들은 과거 동투르키스탄이라고 해서 동터키니 나라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 원래 민족이 같고 이름으로 독립선언을 한 적이 있다 정도로 터키인과 같은 겐록의 민족인데 러시아하고 친하려다 보니까 또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좀 생각하니까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침묵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판 그레이트 게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말 부동항을 나올라 그러면은 흑해 함대 뭐 이런 게 있고 꼭 카스피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그거를 잘 필요할 때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상 카스피해나 흑해를 통해서 나온다 하더라도 운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은 터키가 관할하는 터키 영역의 해협을 지나가야만 러시아는 지중해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길목에 아주 껄끄러운 러시아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터키가 가지고 위치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것을 본인들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10분 활용해 가지고 자기네들 국익을 위해서 움직인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또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데 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날은 뭐 잘 모르는 거니까. 풀타임 정규직 싫다. 미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급증한 이유. 이 코로나 때문에 1월 전체 근로자 중 16.3%가 시간제 근로자다. 자발적 선택을 했다. 계약직 정규직을 선호하고 있고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코감기가 두 번째 걸렸어요. 팬데믹 이후 나타난 일인데 미 노동부는 주당 35시간 이하의 근무를 시간제 근로로 분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국 전체 근로자가 1억 6천만이면은 뭐 작은 수치가 아니네요.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5천만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근로자가 이제 일할 수 있는 근로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중에서 16.3%니까 한 2천만 명 이상은 된다는 얘기죠. 시간제 근로자가. 여기에 나와 있네요. 2210만 명으로 현재 시간제로 근무하면서도 정규직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약 6배에 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조업의 진심인 한국은 정규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미 노동부도 제조업 통계를 좀 밝혀주면 좀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일요일 날 생방으로 하는 유명 유튜버 보니까 250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대단한 영향력 있는 유튜버인데 요게 이제 상징적인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코리아 타임즈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은 왜 행복하지 않은가 했는데 그 방송 내용에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게 아니고 왜 행복하지 않은가를 어, 뭐 국가수사본부니까 요거 원래 대공용으로 만든 거라고 그러는데 부정부패인가 이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냥 제가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은가를 국가수사본부가 한번 수사하면은 수사할 능력이 있겠냐. 이거를 죄인으로 보고 행복하지 못하게 한 게 문제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이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해 보면은 어떻겠냐. 제가 요런 좀 비아냥거림의 그런 비유를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한국이 세계 3대 제조 국가에 들어갔는데 한국, 독일, 일본 중에서도 한국은 제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미국의 제조 비중은 11.6%뿐이 안 된다. 대한민국은 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 구조가 전환돼야 된다. 하지만은 우리가 서비스업을 내수용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최근에 케이팝 같은 것도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이죠. 고부가가치죠. 그런 게 조금씩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내수 진작 등도 있어야 되는데 인구가 줄면 또 내수 진작도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금융, 관광, 의료, 패션, 콘텐츠, 교통, 상업 등등의 비중이 더 좀 높아져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인구 소멸 위기에 더하기 코리아 갈라포고스. 요것은 말하자면 알고 보면은
여러 가지 그 활동하는데 그 통제가 많은 나라라는 걸 우리는 못 느끼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나름대로 야, 이거 한국이 의외로 통제가 많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표현을 한국에 매우 제한된 개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는 너무 균질한 사회라고 느낀다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거죠. 다양성이 좀 부족한다. 그런데 이제 다이내믹하다는 얘기는 있긴 있어요. 다양성은 좀 없더라도 맨날 허구날 치고 받으니까 다이내믹하다고 좋은 뜻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다이내믹 코리아는 좀 부정적 의미의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사회는 아이들의 성공을 위한 경쟁을 덜 강조해야 한다. 무엇을 위한 성공이고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 젊고 고등교육 받은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취업 시장에서 왜 선호받는 취업 후보자가 아닌지 의문을 이제는 제기해 봐야 된다. 그렇게 고등교육 받고 대학교도 나왔는데 왜 취업 후보자가 아니냐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그 코리아 타임즈에 생산성 얘기 해결 방안으로 생산성 향상을 했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제가 좀 물음표를 좀 붙였어요. 시간당 생산성의 증가는 웰빙 증가의 원동력이고 이거 뭐 짧게 일하고 그 웰빙 시간을 좀 많이 늘릴 수 있으니까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가지 않겠느냐. 노동 시간 단축화 여가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되는 이유는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OECD 38개국 중 34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제 표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약이론 경영의 제가 편집점 환자니까 생산성 향상에 관해서는 노동 생산성만이 얘기가 돼야 될 얘기가 아니고 자연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약이론 경영에서 얘기하는 생산성이 요청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관해가지고 일본의 너무 싼 월급은 해결 가능이라고 할 이유 데이터에서 보는 임금 인상하지 않는 근본 원인하고는 노구지 6개월라는 기고자가 비즈니스 더하기 IT라는 언론 매체에서 나온 얘기인데 임금은 생산성으로 결정되므로 임금 인상 실현에는 생산성 분석이 필요하다. 아까 그 행복하지 못한 한국에서도 결국 행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을 얘기를 했는데 일본은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원래 생산성 하면은 일본 거였는데 어, 저생산성 산업의 성장이지만 문제점은 또 있다. 이를 보면 일본의 저임금은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은 일본은 바꿔야 된다. 어, 취업, 취업자 수에서 분석, 제조업의 축소와 보건위생이 확대가 되고 있다. 일본도 제조업이 좀 강한데 그 보건위생이 현재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보건위생 분야가 임금이 좀 짭니다. 그 고령자들을 위한 그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보건위생 산업 쪽이 그래서 부가가치 분석을 하면은 아직도 제조업이 최대 산업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생산성 분석을 해보면 임금이 오른 자의 최대 원인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보건위생 사회사업의 생산성은 금융보험업의 32.3%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의 그 생산성이 떨어진다. 일본이 얘기하는 생산성도 노동 생산성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근데 저는 노동 생산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 기업 전체의 생산성을 가지고 따져야지 하는 게 이제 제 그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해결할 수가 있느냐? 저임금을 처리한 두 개의 큰 문제가 있는데 에, 그 고도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큰 문제다. 이게 그 앞면에 나와 있는 코리아 타임즈에서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고령화는 어쩔 수 없는 조건이다. 그러나 고도 서비스 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위생, 이 고령자들을 위한 서비스 산업에서 고임금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뭔가 생산성이 향상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날로그식으로 그 하는 일본의 그 고령자에 대한 대책하는 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그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그 DX라고 해서 디지털화 하는데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일본이. 그 아날로그식의 서류 작성이나 뭐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또 팩스로 보내고 하는 그런 행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작 그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좀 못 올려주고 있고 생산성은 분명히 그런 부분 분야 쪽은 그뭐 어떻게 얘기하면은 서비스업 사무직들의 이 생산성을 크게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쪽 말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원가 회계 쪽에 그이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데 노동 생산성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체 원가 생산성을 일본 그 생산성 본부에 있는 그 맥킨지 그룹에서 근무했던 어떤 여성분이 몇 년 전에 몇 년이 꽤 오래됐어요. 노동 생산성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 전체 원가 생산성을 얘기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이 원가 회계 분석할 때 이렇게 그 전체를 봅니다. 매출 나누기 모든 비용, 총 운영 비용. 요건 거죠. 그래서 거꾸로 우리나라 이 말하자면은 그 연간 그 영업 손익 그 30% 이상 변동기업 원인을 표현할 때 원가율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가율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생산성을 할 때는 매출 나누기 매출원 요게 이제 총 영업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가율이라는 그 개념을 확대를 하면은 요 총 영업비용 나누기 매출액이 원가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율이라는 게. 근데 그거 가지고 난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스루풋 생산성으로 평가지표를 바꿔라. 평가지표를 바꾸면은 사람의 행동이 달라질 거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스루풋 생산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스루풋 나누기 OE. 운영 비용입니다.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별도 쭉그 제가 딴 방송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기업체 분석에서 제가 좀 별도로 또 소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생산성이라는 이제 쪽으로 이 임금 문제, 그 불행 문제, 한국의 불행 문제, 또 일본이 월급이 싼 것도 좀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생산성 올리는 거를 옛날의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한 스루풋 생산성으로 평가를 해야 사람의 행동이 바뀐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이 불행한 이유에 연결해가지고 그 슈카 월드가 그 주제로 또 잡은 게 출산율 0.78 참을 수 없는 그 주제 해가지고 이 유튜버의 장점은 여러 가지 그 백데이터를 준비를 해서 이해를 돕는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준비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뭐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 또 하나의 기업인을 소기업인 거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22년도 합계 출산율이 0.78이다. 이건 세계 최고의 최저 출산율이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난다 이거죠. 세계 출산 역사를 한국이 다시 썼다. 2022년에 출생아 수가 24만 9천 명이고 그 다음에 25만 명 하향이 됐다 이런 얘기고요. 돌아가신 분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외신에서도 대서특비를 했다 이런 얘기고 이거를 비유해서 얘기하면 집단자살 국가 같이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최근 8년간 패망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정권 말기하고 문 정권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왜 우리나라 출산율이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전문가도 제대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전문가라는 게 원래 복잡한 해결책을 추구해가지고 자기 존재 가치를 높이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10년간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뭐 돈을 많이 투자했다는데 왜 한국만 대처하지 못했는가? 이런 얘기고 20대 출생아 수는 폭망했다. 20대 그러니까 평균 그 이 첫 출산 나이가 33점 몇 살입니다. 여성이. 이거 그게 건강한 애가 태어날까 모르겠어요. 원래 제일 건강한 애가 태어나는 건 10대 때 애를 낳아야 애가 건강하고 머리도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자원 감소율이 86%랍니다. 20대들에게 무슨 일이 그래서 일어났는가? 젊은 세대에 증가하는 환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뭐가 젊은 세대들을 환멸시켰느냐? 여기에 은근히 대한민국 국회의원 평균 연령 55세를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의도를 저는 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근본적인 고민, 어디를 지원해야 국민연금 고갈을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주된 사회 담론이라기보다는 현재는 격가지 같은 느낌으로 이 출산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20대들이 성인이 되었음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사실상 권리를 주지 않고 의무만 하라. 그 의무 중에 하나는 이제 군대 갔다 오라는 얘기겠죠. 병영의 의무, 뭐 납세의 의무, 어, 그런 거죠. 뭐 네 개의 4대 의무가 있는데 갑자기 이 병역 의무하고 그다음에 그 납세 의무하고 무슨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건 뭐 딴 자료에서 제가 찾아온 건데 1970년에 4.53명을 낳답니다. 여성분들이 평생. 근데 이제 지금 와서는 2021년에 0.81명. 근데 이게 2022년에 통계를 내면 0.78명.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이 두 사람을 낳아야 그다음에 이 수준이 유지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두 사람을 놓더라도 해도 여러 가지 그 사건 사고 때문에 또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사실 두 명만 낳아도 인구는 준다 하는 얘기는 있긴 있거든요. 윤 3월 저출산 고령위 회의 직접 취재 저출산 대책 나올까 뉴시스 보도 내용을 일단 위에 제목으로 했고요. 연속해서 슈카 월드가 한 내용들을 말하자면은 캡처해 가지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겸손한 표현인데 말도 안 되는 대책이라고 욕먹을 거지만은 자기는 이런 의견을 좀 낸다 하면서 쭉 얘기하는데 조금 그 감정이 격앙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자, 20대 애 둘 재건축 10% 평균 평수 우선 배정, 기업 공무원 청년 이자녀 채용 시 법인세 차감 또는 높은 가산점 배정, 기업 어린이집 운영 시 법인세 차감, 청년 두 자녀 가정 세금 파격적 면제, 청년 스타트업 5년간 법인세 면제, 시립 도립 결혼식장 대폭 확대, 결혼제도 대폭 손질 등등 뭐가 되었던 사회의 주된 담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인데요. 어차피 말도 안 되는 대책이라면은 저는 앞서서 아니 그 뒤에 얘기를 할 겁니다만 근본 원인을 저는 아주 엉뚱한 근본 원인을 가정해 가지고 해결책을 찾는 거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미친놈이 미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저도 그렇게 하는데 이 진행자도 말도 안 되는 대책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놓고 이런 얘기하는데 뭔가 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한술 더 떠서
여성도 징병제로 가자. 남녀 평등을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여성도 군대 가야지.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이거 휴전 상태인데 언제 전쟁 터질지 모르는데 남자애들만 가냐. 여성 애들도 줄고 그러는데 여성도 가가지고 그 군대 쪽수를 맞춰야지.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그 사회 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여성이 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됩니다. 여성부 같은 데에서 여성부 그래서 제가 폐지해야 된다고 뭐 보는 건데요. 어, 자, 여성은 군대를 안 갑니다. 보통 옛날엔 3년 차이였어요. 제가 그 젊었을 때는 그 3년을 사회를 늦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쟁에 뒤져가지고 그이 재수하고 뭐하고 그 취업 재수를 하고 뭐 이러면은 결국 잘못하면은 30이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취직을 해가지고 무슨 집을 사냐 이게요. 그런데 요즘 젊은 여자들은 자기가 일찍부터 돈을 버니까 돈 있는 남자를 찾게 되고, 근데 남자들은 늦게 사회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 일자리도 옛날처럼 있는 게 아니고 줄었죠. 그러니까 남자 보기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돈도 못 버는 놈들하고. 그러니까는 완전 신데렐라 공주가 돼가지고 어, 난 그 애완견 키우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저기 그 처녀들이 아니 뭐 그거는 뭐 개인적인 완전 생각입니다만은 에, 그래서 정부는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 제정해가지고 2005년에 벌써 생각은 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뭐 280조 원을 투자했으니까 결론은 실패다. 그래서 뭐 대통령실이 파격적인 출산 지원책을 강구하겠다. 출산 지원책이 아니고 아기에 대한 게 아니고 젊은 층한테 사회에 나와서 공정하게 경쟁해서 이 사회를 출발할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그래서 출산 지원책은 근본 처방이 아닌 일시적 처방에 불과하고 그 두두지 게임처럼 또 문제는 풀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YTN 쪽에서는 기존 백화점식 대책 벗어나서 선택과 집중을 효과 있는 정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선택과 집중을 뭐에 할 거냐 하는 것은 뒷부분에 가서 제 말 같지도 않은 엉뚱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음, 이게 그리고 중앙일보에서 나온 얘기인데 인구 감소 축복이라니까 그 전문가의 주장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얘기한 그 출산율에 대한 통계를 이런 식으로 그 중앙에서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세계와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에서 64세의 지금 인구 비율을 보면은 우리가 매우 낮다. 그런 얘기죠.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떨어졌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는 그 인구 감소도 축복이다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인구 통계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왕펑 미국 캘리포니아대 어바인 캠퍼스 사회학과 교수가 레거시 미디어와의 뉴욕 타임즈에 당당하게 올린 컬럼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압축하면 그의 논지는 인구가 줄어야 사람이 귀해진다는 데 있다. 이런 얘기들 우리가 일자리 없어서 뭐 그러면은 사람이 줄어들면은 오히려 모셔가려고 그럴 거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뭐 좀 동북아 3국이 그 인구 감소 원인으로 소득, 고용, 교육 수준의 급속한 증가를 꼽았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최저 그 출산율이 되면은 이 소득, 고용, 교육의 수준이 우리나라도 급속히 증가했다.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또 저출산은 여성에게 미혼을 선택할 자유와 더 높은 임금, 더 많은 사회정치 기회가 생긴 결과라고 진단했다. 저출산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겸 한양대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얘기로는 답변, 앤서. 단순히 어느 한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복잡한 해결책을 얘기한다는 거죠. 고용, 노후 등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그 작동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어려운 해결책을 찾아요. 우리는 좀 단순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원고입니다. 제 원고인데 아까 왕펑은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나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연적인 세계 인구 감소를 거스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제 공감합니다. 아까 국회의원 평균 연령 55세에 대해서 그렇게 좀 집어넣은 거는 국익을 생각한다면 국회의원 당대 꼰대들의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않았어야 된다. 미래 생존과 국익을 위해서 후대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들을 국회의원 놈들아 좀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고 한국의 그 미래 생존을 위해서 정책들을 해서 여야 막론 권력 투쟁이나 이런 거에 싸우지 말고 미래를 위한 거에 정책을 합의들 해봐라 이놈들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가서 얘기하면 세계 최저의 출산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왕펑이라는 사람은 경제가 발전하면은 다 선진국들도 그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한국은 더 떨어졌다는 게 문제죠. 그럼 뭐 또 부수적인 원인이 있을 텐데 그래도 핵심적인 원인을 알아야 근본 원인을 알아야 근본 대책도 가능할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구 분야에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뭘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무슨 용 빼는 재주로 파격적인 출산율 지원 정책을 강구할 역량이 있겠느냐라고 조금 믿음이 그렇게 많이 가진 않습니다. 증상 처방에 끝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그 생뚱맞게 생뚱이란 게 엉뚱맞게를 이제 그 개그적으로 표현한 거죠. 북한의 출산율 통계는 어떨까? 지금 아까 그 경제 발전을 하면은 출산율이 감소한다는데 북한이 출생률이 떨어졌다면 경제 발전 했을까요? 우리나라하고의 그 경제력 차이가 이제는 매우 크게 차이가 났는데 그런 통계가 지금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인구 출산율이 북한도 떨어졌다면은 그거는 산업 발전이 돼서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비교를 해보려면은 뭐 일본하고 비교하는 것도 좋지만 이 북한이 그런 통계를 알려줄 리도 없지만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출산율 저하를 국가 소멸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원가 세계에 세뇌되어 있어서 문제로 보고 있는 것 아닐까? 이게 아까 원퐁의 생각하고 저하고 맞아떨어지는 얘기예요. 피지컬적 표현이지만 요즘 피지컬 백이 유행이라서 제가 피지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 시대로 먼저 진화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 며칠 전에도 그 표현을 제가 했었죠. 욕먹을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그 입문 전문가들한테는 욕먹을 표현이지만은 저는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자꾸 해석을 해보려니까 인간도 동물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남한이란 땅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5천만이 맥시멈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북한까지 치면 한 7천만 정도, 그러니까 북한이 2천 몇백만이나 그러는데 거기도 인구가 만약에 늘었다면 한 8천만 정도 되고 일본이 1억 2천만인가 뭐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근데 다 따져보면 땅이 더 넓어요. 일본이 물론 산이 많지만은 그나마 이 산이 많은 나라들끼리 일본은 그 정도 지금 유지를 했는데도 이제 지금 인구
좀 줄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냥 남한은 팍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근본 원인이 수용할 면적이 끝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고층 아파트들을 계속 짓고 있는 거죠. 네. 뭐, 우리가 전원주택이라고 느끼는 그런 거는 돈이 비싸서 일반 이 서민들이 꿈에도 못 꾸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시골 농가 같은 데 가서 살면은 무슨 수입을 어디 얻을 데가 없잖아요. 결국은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어 있는데, 자, 땅은 적고, 인구는 많이 몰리고, 당연히 아파트 가격 올리는데, 요즘에 뭐 아파트 가격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거죠. 수요 공급 게임이라면은 결국은 그거 고층 아파트들을 많이 올려야 되고 오피스텔 같은 것도 계속 많이 올리고 있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은 영토를 넓혀야 하지 않을까. 근본 대책은.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엉뚱한 생각이지만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영토를 넓히자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또는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경제 강국으로 산업의 고도화도 가능할 거 아닐까. 이런 두 가지 생각. 그러니까 대책이 뭐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핵심적으로는 영토를 넓히자. 그리고 산업을 더 고도화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경제 강국으로 남아서 국방력도 유지해야 되고 로봇화도 하면을 할 수 있고 무인으로 해야 될 국방 장비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거겠죠. 리튬 전쟁, 요거는 뭐 언론에서들 많이 얘기한 거고, 국내에서 리튬 재련소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원액을 입수하기가 참 수입하기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남아메리카 쪽에서 리튬 오펙을 만들게까지 해가지고 제2의 이 석유화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성체 업체도 리튬 확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 4%를 수입하는 한국은 지원 대상 제외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에 대해서 원료를 64%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 IRA법의 지원금을 정한 중국이 현재 리튬 재련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재련업 하는 업종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실제 이 재련업을 리튬 재련업을 하려고 그러면 매우 큰 면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그만한 또 땅이 그러면 새만금 같은데 한번 그거 지금 뭐 19년 만에 그걸 다 간척지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하고 있나 몰라요. 칠레 염전에서 그거 나온다는데 새만금 같은 데는 좀 넓잖아요. 그런 데다가 좀 리튬 재련소 같은 거 좀 져가지고 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새만금 거기에 좀 기대를 좀 재련소 거기다 좀 짓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해외 특허 91건 가지고 있는 일본 시장 1위의 한국 강소기업 일오림푸스라는 기업에서 4,852억 원에 사갔다. 조선비즈 김명지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내시경하고 뭐 그런 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태웅 메디칼이라는 데 비상장 기업으로 되어 있네요. 자관 장래를 보고서 일본 오림푸스 기업에서 이 기업을 4,852억 원에 사갔다는데 나중에 연간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 비상장 기업이라도 제가 기억을 어디 메모를 했다가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데 이게 4,800억 거의 뭐 5천억에 가깝게 팔렸다.
이 점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그 기업 가치를 높게 봤는지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 싶은 욕심이 나네요. 네. 어, 요거는 뭐 기둥 휠라라고 해가지고 그 영화인데 서핑하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 서양 사람들의 그 이 표현력에는 기둥이라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 신전에서부터 나오는 사고 방식들인데 인간의 기초를 이루는 네 가지 기능은 체력, 정신력, 감정 그리고 영혼이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캡처를 했습니다. 두려움은 건강한 거지만 공황에 빠지면은 너는 죽는다. 두려움의 실체를 파악해.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야 그걸 극복할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부인이 죽어가지고 실망을 해가지고 거꾸로 제자한테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 나한테 다섯 번째 기둥은 무엇일까라고 거꾸로 제자한테 묻습니다. 이런 건데 의미 있는 영화였어요. 자, 박정희, 노태우, YS DJ 아들 모였다. 우린 싸우지 말자. 이 제목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이렇게 그 아들들이 모였을까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그 박지만 씨가 김영삼 대통령 아들 얘도 좀 문제였죠. 그 옛날에 자기가 아무것도 대통령 아들로서 뭔가 그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에 똥칠을 한 그런 경력이 있는 친구인데 노태우 대통령 아들은 뭐 이 언론에 뭐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퇴임 후에도 노태우 대통령은 조용히 그 별로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박지만 회장이 그 서울 상도동 김영삼 주민센터에 기부금을 100만 원씩 두 번 냈다. 이런 얘기로 보다 보니까 박지만이 있어가지고 설마 박 대통령 아들이야? 이렇게 했는데 한번 연결 고리를 해보니까 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공격한 그 김영삼 대통령이지만 아들이 뭐 큰 돈은 아니지만은 100만, 200만 원을 결국 냈. 그래서 뭐 만나는 계기를 또 했는데 원래는 그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그 전 모식이죠. 그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 아들들의 모임의 그이 회장이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이런 젊은 사람들도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한답니다. 노건호 씨가 1973년생.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그 1978년생.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1982년생. 82년생은 좀 애죠. 아직 한참 애죠. 애. 근데 이 78년생도 그렇고 참 애들인데 그래도 나이를 보면 50대 정도 50대 아직 안 됐나? 뭐 암산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여권 관계자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건지 참 그 이 뜻밖이지만은 좀 의미를 좀 이렇게 새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교육부 학폭 근절 대책 조속히 보고하라. 조선비주 김문관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김은혜 홍보수석 27일 서면 브리핑을 했다는데 교육부는 지방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윤 대통령이.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생각해 본 건데 일진이라고 불리는 학교 폭력은 일본 만화에 많이 나왔고 국내에서도 학교 일진 영화가 많이 나왔다. 일진 출신들이 나중에 야구자로 되는 경우도 있고 개가천선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독립영화의 학폭 테마로 영화된 것이 또 있죠. 물론 결론은 정의가 이기는 것이지만 그 학폭을 결국은 힘으로 제압할 수밖에는 없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이런 결론은 서부 영화의 주종을 이루죠. 그린트 이스트우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존 웨인하고 어렸을 때 교훈은 맞아본 놈이 때릴 줄 안다는 것이다. 제가 체득한 것은 맞아 보니까 때릴 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1대1이 아니라 다수에게 몰매를 맞아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거에 의해서 계속
뭐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한 놈만 패라고 그래서 주유소 습격 사건 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근데 그 청계천에 그런 애들이 좀 돌아다녔었어요. 제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과거는 강아지로 치면 서로 싸우면서 서열 만드는 것 같은 면이 없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성인 전에 싸우는 거는 청소년으로 해서 이렇게 그 형사 사건에 안 들어가지만은 말하자면은 그 성인이 되는 나이가 된다 그러면 형사 사건 꼴이 됐죠. 폭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애들이 형사 사건으로 안 들어가니까 젊었을 때 이 폭력들을 휘두르는 건가? 어, 이번 학폭이라고 표현된 내용은 부모의 힘을 믿고 언어 폭력을 했다는 점일 것이다. 언어 폭력을 했다는 거로 그 뉴스에서 들었어요. 계급 사회가 되어가는 단면일 수도 있겠다. 뭐냐면 검사 출신이고 우리 사회 상류층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 언어 폭력은 인격 모독까지 당연히 그 들어갔을 터이다. 피해 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가려 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이 물리적 폭력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 구두로 인격 모독까지 해가면서 뭐 이렇게 이 상처를 준 그런 거로 해서 강제적으로 했대는데 제 얘기는 스킨 인더 게임에 도덕률이 있는 사회라면 만약 피해 학생이 죽었다면 그 가해자도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건폭이란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제 얘기는 건폭도 있지 않겠냐. 건폭. 권력에 의한 폭력. 정부, 국회, 사법의 실태도 조사해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네요. 연관해서 이번 그 국가수사본부장의 이 사임 고사를 한 이유가 아들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교사까지 현애들은 정순신 부부의 태도. 왜냐 그랬더니 그 강제 전학 조치를 했는데 행정소송도 내고 강제 전학 집행정지 신청도 냈었다. 이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1년 동안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있는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법정에서 교사가 증언한 것을 보면은 정말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는 표현도 있었고 강제 전학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까지 시간을 끌게 되면 아이는 결국 졸업까지 하면서 상급학교로 진학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법을 잘 아니까 검사 출신이니까 이런 거를 악용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기간에는 생기부의 기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든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해 학생들은 대학 진학은 무사히 입학하는데 피해 학생은 그 고통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게 건폭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권폭이다 건폭이나 물론 변호사 때 한 건지 검사 때 아들놈이 그걸 폭력을 썼는지 어떻는지 모르지만 학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인된 거 언론 얘기만 마지막 결과만 보지 마라. 제 얘기는 그 학폭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펙트 코즈 이펙트라는 측면에서 가해 학생이 오히려 누구야 정순신 부부가 아들이 가해 학생이 오히려 정입하였다면 뭐 사실은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뭐 학교에서 싸움이 나가지고 그 부모까지 와가지고 다쳤으니까 뭐 고소하겠다, 고소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랬죠. 그때는 뭐 알아가지고 저기 성인들도 아닌데 뭐 경찰서에 고발하다 한들 그게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때린 거에 대해서는 사죄를 하고
제가 말하자면 그 치료비에다가 정신적인 보상비까지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결을 합시다. 그러니까 제 아들놈이 딴 반에 있는 애를 팼어요. 아니, 딴 반이 아니고 같은 반이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왜 싸웠냐 그랬더니 그 새끼가 그 청소 당번인데 청소 안 하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일만 시킨다 이게요. 청소하는 애들이 지가 무슨 학교에 그 짱이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걔보다 키가 적었거든요. 그 너는 왜 청소 안 해? 그랬더니 뭐 새끼 까분다 해가지고 그놈이 일진이었던 거예요. 그놈을 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입하죠.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원인 결과 원인을 결과 원인 결과를 잘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미 금리 차이만이 아니었다. 1달러 1015엔에서 145엔이 급격한 엔화 가치가 하락한 이유와 그 후로 일본 경제가 일그러진 이유라고 전 IMF 이코노미스트가 해설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요. 왜 그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 상황이 생겨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리 그 달러 이 환율 그 140엔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고 금리 차이가 또 꽤 크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 엔화가 약세되면 수출할 때는 다 이롭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에, 문제는 뭐냐? 그 약점이 돼서 돌아오는 게 일본 기업들이 외국에 많이 나가가지고 좀 실제 이익이 안 된다 이런 얘기이고 약세의 단점으로 얘기하는 것은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에게는 하락하면 수입 비용이 올라가고 채산이 악화된다. 우리나라가 이제 많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은 그 환율 효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는 원료를 수입해다가 가공해가지고 다시 수출하는 거니까 환율에 의한 영향은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그 뭐 약세 또 두 가지 일그러진 이유가 이 약세의 장점과 약세의 단점을 얘기를 하면서 일본 경제가 쭈그러 퉁 되는 이유를 이 이코노미스트가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 수출이 그 좀 더 올라가치는 거로 느껴지니까 이 낡은 산업에서 온전하게 그냥 움직이지 않고 혁신 같은 걸 안 하고 이 발전 개발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단점도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